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세계 명작 동화를 나누려 해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하루의 피로가 사라져 달콤한 잠에 빠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린 왕자의 여정을 담고 있어요. 어린 왕자는 6살 때 자신의 첫 그림을 완성했답니다. 그 그림은 모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죠. 어린 왕자는 어른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며 무섭지 않나요?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모자라고만 생각했답니다. 그 실망과 답답함에 어린 왕자는 더 이상 화가가 되려는 꿈을 접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지요. 조종사가 된 어린 왕자는 세상을 탐험하며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행기가 고장나 사막 한가운데에 홀로 남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한 소년이 나타났죠. 그는 어린 왕자에게 부탁했어요. 아저씨,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하지만 어린 왕자는 양을 그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아뱀을 그려주었지요. 그러나 소년은 보아뱀 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요. 그냥 양을 그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어린 왕자는 여러 번 양을 그려보았지만 소년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귀찮아질 정도였죠. 그러다 결국 상자를 그려주며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상자 안에 있어요. 소년은 그 상자 안의 양을 마음에 들어하며 기뻐했답니다. 바로 이 소년이 어린 왕자였어요. 그는 소행성 비육지에서 온 작은 아이였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살던 아주 작은 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집 한 채만큼 작은 그 별에는 장미꽃 한 송이가 자라고 있었죠. 어린 왕자는 매일 그 꽃에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며 정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 장미꽃은 유난히 까다로웠고 자꾸만 투정을 부렸어요. 그 투정에 지친 어린 왕자는 결국 자신의 별을 떠나 새로운 별들을 여행하기로 마음먹었죠. 그가 도착한 첫 번째 별에는 오직 명령만 내리는 왕이 살고 있었고,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 있었으며,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살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별은 아주 작아 가로등 하나와 그 가로등을 켜고 끄는 사람이 겨우 함께 있을 만큼 작았지요. 그곳에서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해가 뜨고 지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가로등을 켜는 사람은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어린 왕자는 그와 친구가 되고 싶었으나 별이 너무 작아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여섯 번째 별에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어린 왕자에게 지구가 매우 아름답고 특별한 별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린 왕자는 지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장미꽃이 가득한 정원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자신의 별에 있는 장미꽃과 똑같이 생긴 꽃들이 무수히 피어 있었어요. 어린 왕자는 크게 실망했지요. 내 장미꽃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꽃인 줄 알았는데 이젠 그저 평범한 꽃 중 하나에 불과하구나. 그 생각에 어린 왕자는 마음이 무너져 흐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우가 나타나 말했어요. 안녕,
나는 여우야.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난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어. 어린 왕자가 길들인다는 게 뭐야? 라고 묻자 여우는 차분히 설명했지요. 길들이는 것은 서로 친구가 된다는 뜻이야.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과 여우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길들이면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어린 왕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 장미꽃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유는 바로 나와 장미꽃이 서로 길들여졌기 때문이구나. 그 깨달음으로 어린 왕자의 슬픔은 점차 사라졌고 여우와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 여우와 작별 인사를 한 후 어린 왕자는 나를 만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요.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물도 거의 다 말랐구나. 어린 왕자는 함께 물을 찾아가자고 했지요. 그는 말했다고 해요.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고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어딘가에 숨겨진 샘물 때문이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그렇게 우리는 긴 여정을 걸었고 해가 뜨기 전 드디어 우물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는 마치 귀한 선물을 받은 듯 기쁨에 겨워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어린 왕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는 이제 제 별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아저씨,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 중 한가운데에 있는 제 별을 봐주세요. 제가 웃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린 왕자는 조용히 자신의 별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밤하늘에 떠있는 그 별을 바라볼 때마다 어린 왕자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마음 한켠이 환해지곤 합니다. 미국 캔자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도로시라는 소녀가 삼촌과 숙모 그리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왔습니다. 도로시는 두려움에 떨며 토토를 데리고 지하실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토토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토토. 도로시는 토토를 찾기 위해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회오리 바람이 집 전체를 휩쓸며 공중으로 집을 들어 올렸습니다. 집은 빙글빙글 돌다가 쿵 하고 땅에 떨어졌지요. 도로시는 토토를 꼭 안고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다가온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물리쳐 주어 고마워요. 나는 북쪽 마녀입니다. 도로시가 뒤를 돌아보니 집 아래에 구두를 신은 발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로시의 집에 깔려 죽은 동쪽의 사악한 마녀의 모습이었죠. 북쪽 마녀는 도로시에게 그 마녀의 구두를 선물로 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알려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 벽돌길을 따라 끝까지 가면 에메랄드 성에 사는 오지의 마법사가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노란 벽돌길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어느새 옥수수 밭을 지나고 있을 때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 좀 내려줘요. 허수아비가 장대에 매달려 소리쳤지요. 도로시는 허수아비를 조심스럽게 내려주었습니다. 허수아비는 고마움에 빛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지푸라기뿐이라 내가 너무 어리석게 느껴져요. 만약 뇌가 있다면 더 똑똑해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우리 함께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가 뇌를 달라고 하죠.
함께 길을 걷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녹슬어 움직이지 못하는 양철 나무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몸에 녹이 세울어 1년 넘게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고 했죠. 도로시는 조심스럽게 양철 나무꾼에게 기름을 발라주었고 양철 나무꾼은 감사함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내게 심장만 있다면 남을 도울 수 있을 텐데요. 우리도 마법사를 찾아 심장을 부탁하러 갑시다. 그렇게 양철 나무꾼도 함께 도로시 일행에 합류했습니다. 셋은 숲속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커다란 사자가 나타나 강아지 토토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놀란 도로시는 사자에게 꾸짖었죠. 부끄러워해야 해요. 작은 강아지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러자 사자는 울음을 터뜨리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겁쟁이에요. 이런 제 모습이 싫어요. 도로시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 함께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 용기를 달라고 해요. 그렇게 사자도 도로시 일행과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에메랄드 성을 향해 가던 중 넓은 계곡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건널지 고민하던 때 허수아비가 제안했습니다. 양철 나무꾼, 큰 나무를 베어 다리를 만들어 주세요. 양철 나무꾼은 도끼를 들고 나무를 쓰러뜨렸고 나무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모두는 기쁨에 차 다리를 건넜죠. 그 순간 어디선가 무서운 괴물 칼리다가 나타나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사자는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내가 막아줄게. 그의 힘찬 포효가 숲에 울려 퍼지자 칼리다는 겁을 먹고 물러났습니다. 사자의 용기에 힘입어 허수아비는 재빨리 도끼를 휘둘러 다리를 끊었고 칼리다는 깊은 계곡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로시는 고개를 들어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허수아비의 지혜, 양철 나무꾼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사자의 용기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히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고마워요. 그 말에 모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의 여정은 마침내 에메랄드 성에 도착하는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즈라는 마법사를 만난 도로시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를 고향 캔자스로 돌려보내 주세요. 그리고 허수아비에게는 지혜로운 뇌를, 양철 나무꾼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사자에게는 용기를 주세요. 오즈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물리친 뒤에야 이루어질 것이다. 도로시와 동료들은 결연한 마음으로 서쪽 마녀가 사는 성으로 향했습니다.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으며 공격해왔지만 친구들은 두려움 없이 맞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로시는 서쪽 마녀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마녀는 끊임없이 도로시를 괴롭히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때 도로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녀에게 물을 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닿자 마녀의 몸은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서쪽 마녀가 사라진 후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에메랄드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주는 평범한 할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던 모든 것은 이미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단다. 허수아비의 지혜 양철, 나무꾼의 따뜻한 마음, 사자의 용기 없이는 서쪽 마녀도 무찌를 수 없었을 거야.
도로시는 마지막으로 구두 뒷굽을 3번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를 고향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러자 그녀의 몸은 공중에 붕 떠서 천천히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넓은 들판 위에 떨어졌고 바로 그 순간 숙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로시, 어디 다녀왔니? 도로시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주의 나라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토토도 무사히 집에 돌아왔답니다. 한편 어느 맑은 오후 앨리스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언니가 읽던 책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그녀의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 무렵 갑자기 흰 토끼 한 마리가 앞을 지나쳤습니다. 토끼는 시계를 꺼내어 살펴보더니 바삐 달려가 버렸습니다. 호기심 많은 앨리스는 그 모습을 따라가다가 토끼가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주저하지 않고 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끝없이 깊게 떨어지는 그 순간 주위에는 책과 그림지도 그리고 다양한 물건들이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긴 하강 끝에 앨리스는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나를 마셔요 라는 꼬리표가 붙은 병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 병을 마시자 몸이 갑자기 손가락만큼 작아졌습니다. 다시 나를 먹어요라고 적힌 건포도 케이크를 발견한 앨리스는 그것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몸이 커져서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가 되었지요. 너무 커진 몸에 당황한 앨리스는 자리에 앉아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나타난 흰 토끼는 커다란 앨리스를 보고 놀라 도망치다가 부채 하나를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앨리스가 부채를 집어들자 몸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아진 앨리스는 울면서 흘린 눈물로 만들어진 바다에서 동물 친구들과 함께 떠내려갔습니다. 겨우 눈물 바다에서 빠져나온 앨리스와 동물들은 몸을 말리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나타난 흰 토끼를 따라갔지만 토끼는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앨리스는 한가롭게 담배를 피우는 애벌레를 만났습니다. 애벌레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니? 앨리스는 대답했습니다. 내 원래 크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자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섯을 먹어봐. 한쪽은 너를 크게 만들고 다른 쪽은 작게 할 거야. 이렇게 두 이야기는 각기 다른 세계에서 펼쳐지지만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따뜻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천천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마음속 걱정과 피로가 사라지고 평화롭고 포근한 꿈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앨리스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버섯 한쪽을 조심스럽게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목은 마치 기린처럼 길게 쭉 늘어나서 숲속 나무들 사이로 고개가 살짝 드러났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비둘기 한 마리가 그녀의 얼굴을 날개로 3번 툭툭 쳤어요. 비둘기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나쁜 뱀 녀석이 내 알을 훔쳐가려고 했단 말이야. 하지만 앨리스는 달랐어요. 난 뱀이 아니야. 그만 좀 해줘. 그녀는 버섯의 다른 쪽을 베어 먹었고 그러자 놀랍게도 몸이 다시 원래의 크기로 돌아왔지요. 아, 이제야 내 키가 됐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앨리스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여기저기 길을 찾다가 작은 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눈앞에는 하얀 장미꽃이 끝없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카드 모양의 정원사들이 서둘러 하얀 장미를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었답니다. 왜 하얀 장미를 빨갛게 칠하시는 거죠? 앨리스가 묻자 정원사들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원래 빨간 장미를 심어야 했는데 실수로 하얀 장미를 심어버렸어. 여왕님이 보시기 전에 빨리 칠해야 해. 그때 하트 여왕이 무리의 병사들과 함께 정원으로 들어왔어요. 여왕은 하얀 장미를 보자마자 얼굴이 붉게 변하며 크게 화를 냈어요. 하얀 장미를 심다니 당장 목을 쳐라 라고 엄포를 놓았죠. 그리고 앨리스를 보며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앨리스가 겸손히 대답했어요. 저는 앨리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왕은 곧장 명령했어요. 그럼 나와 함께 크로켓 경기를 하자. 따라오너라. 앨리스는 정원사들이 서둘러 숨긴 큰 화분 뒤에 몸을 숨기고 이상하고도 특이한 크로켓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크로켓공은 살아있는 고슴도치였고 채는 우아하게 움직이는 홍학이었죠. 골대를 만든 카드 병사들은 갑자기 몸을 펴거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앨리스는 제대로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고슴도치를 치려고 하면 홍학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피했고 고슴도치는 자꾸 어디론가 기어가 버렸답니다. 앨리스는 아무리 노력해도 공을 골대에 넣지 못했어요. 이건 엉망진창 경기가 틀림없어. 모두 살아서 움직이니 공평하지도 않아. 경기가 재미없어지자 화가 난 하트 여왕은 앨리스를 무시하며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재판정으로 끌고 갔어요. 재판정 안에서는 하트 문양이 새겨진 카드 인간이 여왕의 파일을 훔친 죄로 심각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여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재판을 진행하며 소리쳤어요. 다음 증인을 불러라. 증언하지 않으면 네 목을 쳐버리겠다. 화가 점점 치솟은 여왕은 더욱 큰 소리로 명령했죠. 이 모습을 보고 앨리스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런 엉터리 재판은 당장 중단하세요. 그러자 카드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와 앨리스를 막으려 했고 저 건방진 녀석을 잡아가라. 아니, 목을 쳐라 하고 명령했어요. 앨리스는 두 눈을 꼭 감고 손을 휘둘렀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눈을 번쩍 떴답니다. 앨리스야, 어디서 그렇게 오래 낮잠을 잔 거니? 재미있는 꿈이라도 꾸었니? 언니가 다가와 살며시 물었어요. 앨리스는 방금 꾼 이상하고 신기한 모험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주었답니다. 그리고는 다과 시간에 늦지 않도록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른 이야기로는 어느 날 밤 언덕 위 동굴 안으로 작은 남자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고이아라는 호랑이 사역하니 그 아이를 찾기 시작했지요. 내 사냥감을 찾으러 왔다. 이 아기는 우리 것이다. 절대 너희에게 내어줄 수 없어. 라며 큰 소리쳤어요. 시카몹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곧 사라졌지요. 늑대 부부는 아기를 데리고 동물들의 회의에 참석했어요. 동물들은 즉시 아기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갈색곰 발루와 검은 표범박이라는 그 아기를 정글에서 키우도록
도왔답니다. 아기는 털이 없는 개구리처럼 생겨서 모글리라는 이름을 받았지요. 모글리는 늑대들 틈에서 날마다 자라고 사냥을 배우며 용감한 소년으로 성장했어요. 어느덧 모글리가 청년이 되었을 때 박이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카, 젊은 늑대들을 이끌고 있어. 너는 사람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모글리의 모험과 성장은 그렇게 깊은 정글 속에서 이어졌답니다. 정글에서 자라던 소년 모글리는 어느 날 생존을 위해 마을로 가서 붉은 꽃을 가져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글 속 모든 동물들은 불을 붉은 것이라 부르며 두려워했고, 그 소식에 모글리의 늑대 가족은 그가 마을로 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이야.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다시 자기 종족으로 돌려보내야 해.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인 부리와 시아는 모글리에게 으르렁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모글리는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늑대 형제들에게 외쳤습니다. 난 평생 늑대처럼 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으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는 분노와 슬픔이 담긴 항아리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불길이 일어나자 늑대들은 두려움에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모글리는 손에 든 횃불을 시안에게 휘둘렀고, 불에 겁을 먹은 시안은 놀라 달아났습니다. 이제 나는 내 본래 종족에게 돌아가겠어. 조심해, 시안. 다음에 만나면 내 가죽을 벗겨줄 거야. 모글리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늑대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고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모글리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글에서 도망쳐온 늑대 소년인가 봐. 그때 메수라는 여인이 모글리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호랑이에게 물려간 내 아들과 똑같이 생겼어. 메수는 모글리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다정하게 보살폈죠. 모글리는 낯선 마을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말을 배우고 옷을 입는 법, 밥 먹는 방법 등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익혀 나갔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소들을 돌보던 모글리에게 늑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모글리 시안이 복수를 위해 날뛰고 있어. 조심해야 해. 형제들의 경고에 모글리는 고마움을 느끼며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모글리는 솥대를 몰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굽 소리에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고 땅은 엄청난 소음으로 울렸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던 시아는 그 소리에 놀라 깨어났고 도망치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밀려오는 솥대에 깔려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글리는 시안의 죽은 가죽을 벗겼고 솥대를 몰고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법사 늑대의 자식이 사람들과 어울리다니, 어서 정글로 돌아가라. 그 틈에서 메수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 나왔습니다. 아들아, 빨리 도망쳐. 내 목숨도 위험해졌어. 이제 나는 사람들과도 함께할 수 없구나. 모글리는 메수와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다시 정글로 떠났습니다. 언덕으로 돌아온 모글리는 시안의 가죽을 늑대 무리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속을 지켰다. 이에 늑대들은 모글리를 우두머리로 세워달라고 간청했지만 모글리는 거절했습니다.
늑대도 사람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제부터 나는 혼자 사냥할 것이다. 형제 늑대들은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을게 라고 약속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한편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가난한 부부, 델라와 짐의 이야기입니다. 델라가 가진 돈은 고작 1달러 87센트.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돈으로는 짐에게 줄 선물을 살 수가 없어. 속상함에 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짐이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금시계, 또 다른 하나는 델라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울다 진정한 델라는 단호한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가발 가게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팔고 싶어요. 그 길고 빛나는 머리카락이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델라는 손에 든 20달러를 꼭 쥔 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상태로 가발 가게를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을 팔아 얻은 돈이지만 무거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기에 그 발걸음은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녀는 남편 짐을 위한 선물을 찾기 위해 거리를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상점을 들락거리던 중 마침내 짐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의 낡은 금시계에 어울릴 멋진 시계줄이었습니다. 오래된 시계줄은 해지고 낡아 짐의 시계에 어울리지 않았기에 델라는 더 좋은 것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시계줄을 2달러에 구입하고 가슴이 벅찬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성스럽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고소한 음식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질 무렵 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은 델라의 짧아진 머리카락을 보고 크게 놀랐지만 델라는 일부러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곧 다시 머리를 기를 거예요. 이제 제게 준비한 선물을 보여드릴게요. 그러자 짐은 조심스럽게 델라 먼저 내 선물을 열어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물을 뜯은 델라는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짐의 선물은 바로 그녀가 오래도록 간절히 원했던 머리핀, 그러나 너무 비싸서 감히 살 엄두도 내지 못했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습니다. 델라는 머리카락을 자른 탓에 머리핀을 쓸 수 없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며 머리핀을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 후 델라는 자신이 산 시계줄을 꺼내어 짐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분명 당신 시계와 잘 어울릴 거예요. 짐은 시계줄을 받아들고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죠. 델라, 우리 두 사람의 선물은 당분간 소중히 간직합시다. 나는 내 시계를 팔아서 당신의 머리핀을 샀으니까요.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의 얼굴에는 따뜻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과 즐거운 캐럴 소리가 흘러 넘쳤지만 구두를 만드는 장인 스크루지는 어두컴컴한 사무실 안에서 깊은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직원 밥은 몸을 움츠린 채 추위에 떨며 일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스크루지가 석탄을 충분히 사무실에 공급하지 않아
공간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나이든 신사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인사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 씨.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자선을 베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스크루지는 거칠게 대답했어요. 그딴 일은 내 알바 아니오. 얼른 나가시오. 신사는 스크루지의 무례한 말에 상심해 급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고 직원 밥도 집으로 돌아간 후 스크루지는 자신의 낡고 어두운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깊은 밤, 스크루지가 잠든 사이 어디선가 스르륵 스르륵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스크루지가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7년 된 옛 친구 말리가 서 있었습니다. 말리는 온몸에 무거운 쇠사슬을 감고 있었죠. 말리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전에 쌓은 탐욕 때문에 죽어서도 고통받고 있네. 오늘 밤 자네는 새 유령을 만나게 될 걸세. 그것이 자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세. 그리고 그는 쇠사슬을 끌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금 뒤 얼굴이 창백한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과거의 유령이네. 나를 따라오게. 스크루지가 따라가자 어릴 적 혼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어린 스크루지는 추위 속에서 홀로 있었지만 책에 몰두하며 꿈을 키우고 있었죠. 배가 고팠지만 책을 읽으며 마음속으로 넓은 상상의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청년 스크루지가 등장했는데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특별한 날을 맞아 거리에서 사람들과 즐겁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운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욕심과 탐욕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진 스크루지는 고개를 숙이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스크루지 눈을 떠보게나. 나는 현재를 지키는 유령이다. 그 유령은 스크루지를 가난한 동네에 자리한 낡은 건물 꼭대기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스크루지의 충직한 직원 밥이 살고 있는 집이었죠. 비록 집은 낡았지만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한 공간이었고 집안은 가족들의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새 밥이 몸이 약한 조카 팀을 어깨에 태우고 들어왔는데 팀은 몸이 허약해 다리가 불편했지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화려하거나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식탁 앞에 앉은 모두의 얼굴에는 따뜻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밥은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혼자 외롭게 지낼 스크루지 사장님께도 축복을 내리소서.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스크루지의 마음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그는 밥에게 냉정하고 모진 태도로 대했는데 이렇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따뜻한 장면은 서서히 희미해지며 사라져 갔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옷을 입은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래를 상징하는 유령이었죠. 스크루지 나는 미래의 유령이다. 미래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무겁고 쓸쓸한 장례식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정작 슬퍼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스크루지 영감이 죽었대요. 평생 돈만 줬다가 결국 혼자 외롭게 생을 마감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스크루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령님, 저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면 미래를 바꿀 수 있겠죠. 저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는 간절히 유령의 손을 잡았지만 미래의 유령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땡그렁 땡그렁 땡땡땡 종소리에 스크루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그가 들어본 종소리 중 가장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힘을 내어 일어난 그는 창가로 달려가 바깥을 지나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애야, 오늘이 몇 월 며칠이지?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다행이다. 아직 크리스마스가 끝나지 않았구나. 스크루지는 급히 가장 좋은 칠면조를 밥의 집으로 보내고 가장 멋진 옷을 골라 입은 뒤 거리에 나섰습니다. 걷던 중 어제 그의 사무실에 찾아왔던 신사를 만나 인사했습니다. 신사, 양반 메리 크리스마스.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크루지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요. 그 순간 스크루지는 생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베풀매 기쁨을 느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한편 어린 왕자는 6살 때 처음으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그린 것은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었지요. 그는 어른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내 그림이 무섭나요? 어른들은 아무도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자라고만 생각했고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묻는 어린 왕자의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어린 왕자는 화가가 되기를 포기했고 대신 비행기 조종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여행하던 그는 어느 날 비행기가 고장나 사막에 불시착했고 외로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한 소년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하지만 어린 왕자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보아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아뱀 그림을 그려주었고 소년은 그 속에 숨은 코끼리를 찾아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작은 소년이 말했습니다. 양을 그려주세요. 나는 연필을 들고 그려보았지만 소년은 고개를 흔들었죠. 그 양은 아파 보여요. 다른 양을 그려주세요. 나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소년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귀찮아지던 나는 상자 모양을 그려주며 말했어요. 이 안에 내가 원하는 양이 들어있어. 네가 찾던 바로 그 양이지. 그 말을 듣고 소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한편 먼 우주 어딘가에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소행성 B671B호에서 온 어린 왕자였죠. 어느 날 그 소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던 별은 아주 작았어요. 작은 집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큼요. 그곳에는 단 하나의 장미꽃이 있었는데 나는 매일 아침 그 꽃에게 물을 주고 벌레가 붙지 않도록 조심했죠. 하지만 그 장미꽃은 너무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 별을 떠나 더 넓은 우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답니다. 어린 왕자가 첫 번째 도착한 별에는 한 명의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령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 별에서는 오직 왕의 말만이 법이었지요. 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 가득한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 별은 술꾼이 혼자 술을 마시며 고뇌에 잠겨 있었습니다.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는 오로지 숫자와 계산에만 몰두했죠. 다섯 번째 별은 별들 중에서도 가장 작았어요. 가로등 하나가 있을 뿐이고 그 가로등을 켜고 끄는 사람이 홀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가로등을 켰다 껐다 반복했는데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아주 짧아 쉬지 못했어요. 어린 왕망자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별이 너무 작아서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별에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지구는 아주 아름답고 특별한 별이야. 너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어린 왕자는 지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장미 정원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별에 있던 장미꽃과 똑같이 생긴 수많은 장미들이 피어 있었죠. 그 순간 어린 왕자는 깨달았습니다. 내 장미꽃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평범한 꽃일 뿐이었구나. 그 생각에 어린 왕자의 마음은 무거워졌고 슬픔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마리 여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는 여우야. 너는 누구니? 나랑 같이 놀래? 어린 왕자는 대답했어요. 나는 너와 놀 수 없어.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들이는 건 서로 친구가 되는 거야. 이 세상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여우가 있지만 만약 우리가 서로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맞아. 내 장미꽃은 특별한 꽃이었어. 내가 그 꽃을 길들였기 때문이지. 나도 그 꽃에게 길들여진 거야. 그 순간부터 어린 왕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어린 왕자와 여우가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지요.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서로 헤어져야 했고 그 뒤로 어린 왕자는 나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난 아직도 내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단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 아저씨, 우리 함께 물을 찾아 떠나자. 어린 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는 말했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이고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도 어딘가에 숨겨진 샘 때문이에요. 별이든 무엇이든 그것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걸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고 우리는 한참 동안 걸었어요. 끝내 저녁이 되어가던 무렵 우리는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듯 기쁨에 겨워 맑은 물을 마셨죠. 다음 날 저녁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요. 이제 저는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아저씨, 제가 있는 저 별 중 하나에서 제가 웃고 있을 테니 가끔은 저를 떠올려 주세요. 그렇게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로 돌아갔고 나는 지금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를 그리워합니다. 미국 캔자스 주 깊은 시골 마을에 도로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삼촌과 숙모, 그리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토토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도로시는 놀라서 재빨리 지하실로 숨으려 달려갔지만 그 순간 토토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토토토토, 도로시는 외치며 집 안을 헤맸고 마침내 토토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회오리 바람이 집을 휘감아 돌리며 순식간에 하늘 높이 날려버렸습니다. 집은 빙글빙글 돌면서 먼 곳으로 날아가다가 어느 낯선 땅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도로시는 조심스럽게 토토를 꼭 안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도로시는 동쪽에 사는 나쁜 마녀가 무참히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북쪽에 사는 마녀가 나타나 말했어요. 도로시, 네가 동쪽의 나쁜 마녀를 물리쳐줘서 정말 고마워. 이건 북쪽 마녀인 나야. 그리고 도로시가 뒤를 돌아보자 집 아래에 구두가 삐죽이 나와 있었는데 그 구두에 깔려 동쪽 마녀가 쓰러진 것이었답니다. 북쪽 마녀는 도로시에게 그 구두를 선물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저 멀리 노란 벽돌길을 따라 끝까지 가거라. 에메랄드 성에 사는 오즈 마법사가 널 집으로 데려다 줄 거야.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옥수수 밭을 지나던 중 허수아비가 장대에 매달려 애타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날 좀 내려줘요. 도로시는 허수아비를 조심스레 내려주었죠. 허수아비는 감사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내 머릿속엔 오직 지푸라기뿐이야. 그래서 너무 어리석고 멍청하단다. 똑똑해지려면 뇌가 있어야 해. 오즈 마법사에게 가서 뇌를 달라고 해야겠어. 기쁨에 찬 허수아비는 도로시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쯤 가자 그들은 몸통에 녹이 세우러 1년 동안 꼼짝 못한 채 서 있던 양철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도로시는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었고 양철 나무꾼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심장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나도 오즈 마법사에게 심장을 부탁하러 갈 거야. 그렇게 셋은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숲속에서 커다란 사자가 나타나 토토에게 달려들었어요. 도로시는 사자를 꾸짖으며 말했어요. 부끄러워해야지. 작은 강아지에게 왜 그런 짓을 해? 사자는 슬픈 눈으로 엉엉 울었어요. 나는 사실 겁쟁이야. 내 자신이 싫어. 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을게. 우리 함께 가자. 그리하여 도로시와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그리고 겁쟁이 사자는 함께 오즈 마법사를 찾아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각자 부족한 것을 채우고 서로를 이해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답니다. 깊고 넓은 계곡 앞에 선 도로시와 친구들은 어떻게 건너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수아비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 나무를 도끼로 넘어뜨려 다리를 만들어 보자. 양철 나무꾼은 곧바로 도끼를 휘둘러 큰 나무를 쓰러뜨렸고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무서운 괴물 칼리다가 나타나 길을 막아섰습니다. 우르릉 쾅쾅 숲속을 가득 채우는 괴물의 울부짖음에 모두가 긴장했죠. 하지만 사자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사자야.
이 길을 막지 못하게 할 거야. 그의 강렬한 포효가 숲 전체에 울려 퍼지자 괴물은 움찔하며 위축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허수아비가 속삭였어요. 양철 나무꾼, 다리를 부숴야 해. 양철 나무꾼은 망설임 없이 도끼를 힘껏 휘둘렀고 다리와 괴물 칼리다는 함께 깊은 계곡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죠. 도로시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허수아비의 슬기로운 지혜와 양철 나무꾼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사자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에 모두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도로시와 친구들은 에메랄드 성에 도착해 오즈라는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도로시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는 고향인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허수아비에게는 똑똑한 머리를, 양철 나무꾼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사자에게는 용기를 주세요. 오즈 마법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쪽에 있는 나쁜 마녀를 없앤다면 네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이에 도로시, 일행은 서쪽 마녀의 성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공격해 왔지만 모두는 굳건한 마음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로시는 마녀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서쪽 마녀는 끊임없이 도로시를 괴롭혔지만 도로시는 참다 못해 마녀에게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마녀의 몸은 서서히 녹아내렸고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서쪽 마녀가 사라진 후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에메랄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법사 오즈는 사실 평범한 할아버지였죠. 그는 말했습니다. 사실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네. 허수아비의 지혜 양철, 나무꾼의 따뜻한 마음, 사자의 용기가 없었다면 괴물 칼리다도 서쪽 마녀도 물리칠 수 없었을 거야. 도로시는 신발 뒤꿈치를 3번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저를 고향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러자 몸이 둥둥 떠오르더니 빙글빙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캔자스의 들판에 도로시는 뒹굴었지요. 도로시야 도로시야 어디 갔다 왔니? 바로 숙모의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도로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주의 나라에 다녀왔어요. 토토도 숙모 집으로 돌아와 무척 기뻤습니다. 앨리스의 신비로운 모험 이야기를 부드럽고 따스한 어조로 새롭게 들려드릴게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포근한 바람처럼 스며들어 편안한 잠자리를 선물하길 바랍니다. 호기심 가득한 앨리스는 어느 날 하얀 토끼를 따라갔습니다. 토끼가 갑자기 굴 속으로 사라지자 앨리스도 조심스럽게 그 굴 안으로 발을 들였지요. 그 굴은 끝없이 깊었고 앨리스는 가쁜 숨을 쉬며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니 벽에 선반들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책들과 지도가 놓여 있었어요. 이렇게 오래 떨어지다 보면 혹시 지구 반대편까지 뚫고 내려가는 건 아닐까 하고 상상하면서 앨리스는 낯선 땅으로 향하는 모험의 가슴이 설레었답니다. 마침내 앨리스는 바닥에 부드럽게 떨어졌고 그곳에서 한 병을 발견했어요. 병에는 나를 마셔요 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죠. 호기심의 앨리스는
병 안에 물을 마셨고 놀랍게도 몸이 점점 작아져 손가락만큼 작아졌습니다. 작아진 앨리스는 주위를 살피다 탁자 밑에서 나를 먹어요라고 적힌 건포도 케이크를 발견했어요. 이걸 먹으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지요. 하지만 먹자마자 앨리스의 몸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머리는 천장에 닿을 만큼 커졌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두려움을 느낀 앨리스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울고 있던 그때 다시 하얀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토끼는 커다란 앨리스를 보고 놀라 황급히 도망가다 부채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더운 날씨에 지친 앨리스는 그 부채를 주워 입 가까이에 대고 부채질을 하자 놀랍게도 몸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60cm 정도로 작아진 앨리스는 자신이 울면서 흘린 눈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었지요. 아, 내가 울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후회하면서 앨리스는 돌고래처럼 눈물바다 위를 떠내려갔습니다. 그 바다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앨리스와 동물들은 몸을 말리기 위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또다시 하얀 토끼가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토끼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줘 하고 앨리스가 외쳤지만 토끼는 어느새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숲속을 헤매던 앨리스는 애벌레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애벌레는 앨리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니? 앨리스는 대답했죠. 나는 내 본래 크기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자 애벌레가 말했어요. 그럼 이 버섯을 먹어봐. 한쪽을 먹으면 몸이 커지고 다른 쪽을 먹으면 작아질 거야. 앨리스는 버섯의 한쪽을 조심스레 베어 물었고 갑자기 목이 길게 늘어나 마치 기린처럼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나무들 사이로 툭 튀어나왔고 놀란 비둘기 한 마리가 날개로 앨리스의 얼굴을 3번 쳤어요. 이 나쁜 뱀 녀석이 내 알을 훔치려 했지 하고 비둘기가 말했습니다. 당황한 앨리스는 버섯의 반대쪽을 먹었고 다행히도 몸은 원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휴, 이제야 내 길을 찾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앨리스는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다가 작은 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자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졌는데 온통 하얀 장미꽃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카드 모양의 정원사들이 급히 하얀 장미를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었습니다. 앨리스가 물었습니다. 왜 하얀 장미를 빨갛게 칠하고 있나요? 정원사 중 하나가 대답했어요. 사실 빨간 장미를 심어야 했는데 실수로 하얀 장미를 심었어요. 여왕님이 이걸 보시기 전에 얼른 빨갛게 칠해야 해요. 그때 하트 여왕이 병사들과 함께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왕은 하얀 장미를 보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분노했어요. 하얀 장미를 심단이 당장 목을 쳐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왕은 앨리스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앨리스의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모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용기와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이제 눈을 감고
이 부드러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어느 날 앨리스는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했습니다. 저는 앨리스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트 여왕께서 나타나 말했어요. 나와 크로켓 경기를 하자. 어서 따라오너라. 앨리스는 정원에서 일하던 작은 새들과 곧바로 숨바꼭질을 시작했죠. 새들을 커다란 화분 안에 얼른 숨기고 여왕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이상한 크로켓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평범한 경기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크로켓 공 대신 고슴도치가 굴러다니고 크로켓 채로는 홍학을 사용했으며 골대는 카드 병사들이 몸을 구부려 만든 것들이었죠. 앨리스가 홍학 머리를 잡고 고슴도치를 치려하면 고슴도치는 정신없이 여기저기 기어다녔고 홍학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흔들어 막으려 했습니다. 게다가 골대를 만든 카드 병사들은 제멋대로 몸을 펴거나 다른 곳으로 흩어지기도 했죠.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들로 경기를 하니 도무지 공을 제대로 넣을 수 없었어요. 경기가 계속되면서 앨리스는 점점 지쳐갔고 재미가 없어진 하트 여왕은 점점 화가 나더니 앨리스를 무례하다고 여겨 재판장으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재판장에서는 하트 무늬가 새겨진 카드 병사들이 여왕의 파이를 몰래 먹었다는 죄목으로 한 인물을 심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재판은 공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왕은 마음 내키는 대로 재판을 진행하며 다음 증인을 불러라. 빨리 증언하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라며 고함을 질렀지요. 분노가 치민 앨리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재판은 당장 멈춰야 해요. 카드 병사들은 앨리스를 건방진 녀석이라 부르며 잡아가려 했고 저 아이의 목을 베라 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앨리스는 두 눈을 꽉 감고 팔을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앨리스, 일어나. 낮잠이 이렇게 오래였니? 재미있는 꿈이라도 꿨니? 앨리스는 눈을 번쩍 뜨고 언니에게 방금 겪은 이상한 모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다과 시간에 늦지 않도록 집으로 돌아갔어요. 깊은 정글의 어느 한밤중 시오이 언덕 아래 늑대들이 사는 동굴에 아기 한 명이 아장아장 걸어 들어왔습니다. 곧이어 호랑이 시역하니 나타나 아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내 사냥감을 찾아야겠다. 이 아기는 우리 것이다. 사람의 아기를 키울 순 없다. 시카라는 몹시 화가 난 늑대는 그렇게 말하며 사라졌습니다. 늑대 부부는 이 아기를 데리고 동물들의 회의에 참석했는데 몇몇 동물들은 당장 아기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갈색곰 발루와 검은 표범박이라는 아기를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덕분에 아기는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이 아기는 털이 없는 개구리처럼 생겨서 모글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모글리는 늑대 무리 속에서 새벽에 울고 사냥을 배우며 점점 용감한 소년으로 자랐어요. 시간이 흘러 모글리가 10살이 되었을 때 박이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안이 젊은 늑대들이 점점 힘을 키우고 있어. 모글리는 자신이 더 이상 정글에서 함께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넌 이제 사람이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이죠. 모글리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을로 가서 붉은 꽃을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글 속 동물들은 불을 붉은 곤이라 부르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라가
그런 말을 건넸을 때 모글리는 몰래 마을로 향하는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늑대 무리의 회의 날 젊은 늑대들은 모글리를 몰아내려 했습니다. 저 아이는 사람이야. 우리와 같이 살 수 없어. 반드시 자기 종족에게 돌려보내야 해. 늑대 무리와 시어는 모글리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모글리는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언제나 늑대처럼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글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는 수치심과 슬픔이 담긴 항아리를 힘껏 내던졌습니다. 항아리가 떨어진 곳에서 불길이 일어나자 늑대들은 서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모글리는 손에 횃불을 들고 시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꼬리가 불에 닿자 시어는 깜짝 놀라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이제 나는 내 본래 종족에게 돌아가겠어. 조심해라. 다음에 만나면 내 가죽을 벗길 테니까. 모글리는 눈물을 흘리며 늑대 부모와 형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모글리를 본 사람들은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정글에서 도망쳐 나온 늑대 소년인가. 그때 메수 아가가 모글리를 보고 크게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던 내 아들과 꼭 닮았어. 메수는 모글리를 집으로 데려가 자신의 아들처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모글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차츰 말하는 법, 옷 입는 법, 밥 먹는 법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모글리가 들판에서 소떼를 돌보고 있을 때 늑대 형제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모글리 시어가 복수를 준비하고 있어. 고마워 형제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모글리는 소떼를 몰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구름이 일어나고 소들의 발굽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낮잠을 자던 시어는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는 쏟아지는 소떼에 깔려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모글리는 시어의 가죽을 벗겨 늑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떼를 몰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모글리를 보고 돌을 던지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늑대의 자식, 못된 마법사야. 늑대와 어울리다니. 어서 정글로 돌아가. 메수 아가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나왔습니다. 아들아, 어서 도망쳐. 내 목숨도 위험해졌어. 모글리는 메수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다시 정글로 떠났습니다. 정글로 돌아온 모글리는 늑대들에게 시어의 가죽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잘 봐라. 나는 약속을 지켰다. 늑대들은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모글리, 우리 우두머리가 되어줘. 하지만 모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늑대도 사람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 이제 나는 혼자 사냥하며 살겠다. 그 말을 들은 늑대 형제들은 단단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모글리, 우리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델라는 아껴둔 20달러를 손에 꼭 쥐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 가발 가게를 나섰습니다. 머리카락을 팔아 얻은 그 돈으로 짐에게 줄 선물을 찾으려는 설렘이 가득했지요. 델라는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신중하게 짐에게 딱 맞는 선물이 무엇일지 고민했어요. 마침내 오래된 가죽끈이 달려있어 촌스러워 보이던 짐의 금시계에 어울릴 만한 멋진 시계줄을 발견했습니다. 값은 2달러로 델라의 아껴둔 돈 안에서 살 수 있는 딱 좋은 가격이었죠. 그 시계줄을 손에 넣은 델라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부지런히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맛있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질 무렵 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델라의 짧아진 머리를 본 짐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델라의 밝은 목소리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짐 내 머리카락은 금방 자랄 거예요. 어서 와서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아보세요. 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델라 먼저 내 선물을 열어볼게요. 선물을 받은 델라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머리핀이었어요. 하지만 그 머리핀은 너무 비싸서 델라가 감히 살 수 없던 것이었죠. 이제 그 머리핀을 손에 쥐었지만 머리카락을 자른 덕분에 꽂을 수 없다는 사실에 델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머리핀을 꼭 안으며 눈물을 닦았고 그리곤 시계줄을 꺼내 짐에게 내밀었어요. 이것은 내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당신 시계에 잘 어울릴 거예요. 짐은 그 선물을 받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델라, 우리 이 선물들은 잠시 잘 간직해 두자고요. 나는 이 머리핀을 사기 위해 내 시계를 팔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를 위한 마음만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기에요. 한편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고 즐거운 캐럴이 울려 퍼졌지만 구두 수성공 스크루지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심술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 밥은 추위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는데 스크루지가 석탄 한 덩이밖에 나누어 주지 않아 사무실은 매우 쌀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가이든 신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 씨.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스크루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요. 그건 내 일이 아니다. 어서 물러가라. 가이든 신사는 실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직원들도 모두 퇴근한 후 스크루지는 자신이 살던 낡고 어두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깊은 밤, 잠에 빠져든 스크루지에게서 갑자기 스르르륵 스르르륵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그는 눈앞에 7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 말리의 유령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말리는 몸에 무겁고 굵은 쇠사슬을 여러 겹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쇠사슬은 바로 그가 살아생전 쌓아온 탐욕과 욕심의 상징이었죠. 죽음 이후에도 그 쇠사슬에 얽매여 고통받는 그는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스크루지, 네가 살아있을 때 만든 그 쇠사슬이 지금 이 고통의 원인이다. 오늘 밤 너는 새 영혼의 방문을 받게 될 거다. 그들이 네가 바뀔 유일한 희망이다. 그리고 그는 새롭게 늘어난 쇠사슬을 끌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희고 창백한 얼굴을 한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과거의 유령이다. 나를 따라오라. 스크루지가 그를 따라가자 어린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어린 스크루지는 춥고 배고픈 환경 속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마음껏 꿈꾸던 그 아이는 비록 현실은 힘들었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작은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었지요. 곧이어 청년이 된 스크루지가 나타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화려한 무도회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춤추고 웃음 짓던 그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얼굴에는 욕심과 탐욕이 점점 스며들어갔고, 그로 인해 마음 깊은 곳에는 괴로움과 외로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괴로움에 눈을 감고 고통을 견디고 있었죠. 이제 눈을 떠라. 나는 현재의 유령이다. 현재의 유령은 스크루지를 낡고 허름한 집 꼭대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스크루지의 충실한 직원인 밥의 집이었습니다. 비록 공간은 작고 춥고 비좁았지만 그곳에는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팀은 몸이 약하고 다리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식탁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과 감사함이 번져 있었습니다. 밥은 식사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혼자 외롭게 지낼 스크루지 사장님께 축복을 내려주소서. 이 기도에 스크루지는 자신이 그동안 밥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를 떠올리며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밥과 그의 가족이 나누던 행복한 모습은 점차 흐려지며 사라졌고, 이번에는 검은 옷을 입은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미래의 유령이다. 그는 스크루지를 한 장례식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슬픔 대신 무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진심으로 스크루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의 재산에만 관심을 두고 그의 외로움과 쓸쓸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스크루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흐느꼈습니다. 유령님, 저는 달라졌어요. 앞으로 노력할 테니 제 미래를 바꿀 기회를 주세요. 그는 애원하며 유령의 손을 꼭 잡았지만 유령은 점점 작아지며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종소리에 스크루지는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종소리는 처음 들어보는구나. 그는 힘을 내어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거리에서 지나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이 무슨 날이지?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스크루지는 마음 깊이 안도하며 아직 크리스마스가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스크루지는 가장 큰 칠면조 요리를 밥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고운 옷을 차려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길에서 어제 사무실에 찾아왔던 한 신사를 만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습니다. 신사의 말에 스크루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요. 그날 스크루지는 태어나 처음으로 진정한 나눔과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가슴 가득 행복을 느꼈습니다.